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광현 앵커의 휴가로 제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통령의 2호 거부권 행사가 될지 간호법의 운명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정한 데 이어 오늘 복지부도 이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잠시 뒤에 간호협회 측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를 2시간 앞두고 김남국 의원이 전격 탈당하면서 의총은 김 의원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 첫 발언자로 나섰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현재 당내 상황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뉴스큐 오늘은 전기 가스요금 인상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 달 넘게 미루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해 내일부터 나란히 5.3% 오릅니다. 인상된 요금을 1년 유예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전기요금은 올해 초와 비교할 때 월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월 4,400원가량 더 나오게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요금을 인상한 것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내놓은 자구안만으로는 지금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누적 영업적자 38.5조 원에 올 1분기에만 6.2조 원 영업적자를,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올 1분기 3조 원 더 늘어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 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1년 유예해 사회 배려계층의 평균 전력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합니다.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으로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한 요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이번 에너지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기를.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에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폭등한 국제에너지 가격 영향과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 중 코인 거래를 한 건 잘못이었다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의 뒷북 대응을 지적하면서 공세 고삐를 죄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김남국 의원이 추가로 입장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남국 의원은 오늘 아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법 로비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차 부인했는데요. 다만 YTN 등이 보도한 상임위 활동 중 거래 의혹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은 몇천 원 정도의 소액 거래였고 구체적 시간 등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YTN이 보도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아서 의문을 남겼습니다. 어제 탈당한 것도 당의 진상조사를 피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내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무책임한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사랑한다면서 모든 부담은 당에다 남겨놨고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저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민주당은 김 의원 탈당과 관계없이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SNS에 쇄신 대상자가 쇄신의 주체로 나서면 먹히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먼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해 강력한 혁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김남국 의원 코치에 따라 함께 코인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공세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김남국 의원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당 차원의 기구도 꾸린다고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의원의 탈당은 꼼수라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지켜보기만 하고 제대로 대응을 안 한다며 날을 세웠는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위장 탈당 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가상화폐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당내 진상조사단도 만들었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내일부터 바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10여 명 규모인 조사단에는 가상자산 분야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는데 내일로 예정된 국회 윤리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 만남에서 김 의원 징계 절차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어제 더불어민주당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자진 탈당을 선택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당 안팎에선 면피성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현지에서 탈당을 선언했고 지난 3일엔 같은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그리고 어제 김남국 의원까지 최근 20여일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민주당 인사 4명의 이른바 탈당 러시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눈앞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잠시 당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전례가 반복된 탓에 탈당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겁니다. 지난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송영길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고 5명은 거부, 5명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출당 조치가 내려졌고 양이원영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 4개월 만에 복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인 김홍걸 의원도 2020년 부동산 축소 신고 투기 의혹이 불거져 비판이 증폭되자 출당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민주당은 지난달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또 검수완박법안 처리 당시 자진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당의 결정으로 특별 복당되면서 위장 탈당의 꼼수 복당이란 여론의 문매를 맞는 궁지에 처하게 됐습니다. 면피성 꼬리 자르기, 탈당이 만능 치트키란 비난이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연이은 악재와 악화하는 여론에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철주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인생고 정말로 쇄신하고 우리 많이 이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 요청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원래 의총은요 연계가 원칙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절실하게 잘 받아들였고요. 언론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비공개 보고를 받으시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세 고쳐잡아라 그랬습니다. 당대표가 당 쇄신 칼 들고 칼을 휘둘러라.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까지 민주당이 그야말로 겹악제에 직면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전격 탈당을 선언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고 향후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쇄신 의총 자유토론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의원 탈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의총 몇 시간 앞두고 전격 탈당을 했고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 그리고 잠시 떠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의 탈당과 그리고 입장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예. 그 자신이 몸담고 있고 자신에게 공천을 줬던 정당에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끝까지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본인이 협조하고 자료 제공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갑자기 중간에 진상조사가 한참 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탈당을 해버리고 나면 지금 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진상조사도 사실상 중지되어야 하고 민주당으로서는 꼬리자리기라고 하는 의혹과 누명을 지금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라 당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서 당한테 아주 곤경을 빠뜨리는 당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결정이었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사가 진행 중에 탈당을 하다 보니까 좀 무책임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애초에 진상조사단 그리고 윤리감찰단 조사도 중단이 됐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에 다시 선회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탈당한 입장에서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지적에서 나온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당, 본인이 사랑한다고 하는 당이니까 저는 당연히 당의 자료 요구, 협조 요청에 따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사와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탈당되었다고 해서 중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으로서도 본인이 자기의 해명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객관적이지 않게 되면. 그래서 당에서 하는 제3자에 의한 진상규명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 이게 오히려 본인에게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어제 쇄신 의총이 오후 4시에 열렸고 지금 김남국 의원 탈당계가 오후 2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2시간 전에 김남국 의원 탈당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의원총회 들어가다 보니까 지도부에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의총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대략 언론에 보도가 된 것처럼 의원들이 당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얘기였습니다.
특히나 돈봉투 사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당으로서는 정말 고개를 들고 국민들을 대할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곳곳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했었던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단 더 낫다, 더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던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 참담한 마음, 국민의힘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어제 큰 위기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제 의총 자리가 김남국 의원의 성토장이자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 문제 혹은 본인의 거취 문제를 얘기할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가장 큰 위기는 검찰 수사가 더 세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요. 자정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그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는 민주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하겠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나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다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도 모아주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이렇게 의원들의 그런 방향으로 요구가 어제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패싱하고 박광원 원내대표만 만나겠다, 영수회담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어느 국회의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위기, 민주당의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다칠 수도 있고, 혹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박용진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예. 측근이라고 해서 좌고우면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힘 드리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시라고 하는, 권한을 강화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재명 대표가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국민들 눈높이에 못 맞추는 그런 결정 내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살리려면 당대표로서 역할 제대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응원도 드립니다. 예. 지금은 재신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 이런 말씀 해주셨지만, 어제 의원님 쇄신의지총 자유토론 첫 발언자로 나섰을 때에도 지금 당 지도부가 늑장 대응하면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의총에서도 여러 목소리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당 지도부 대응 제대로 못했죠. 선제적 대응도 못했고 즉각적 대응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의 당원 당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여러 논란과 문제가 많았죠. 그런 당의 대응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만과 비판이 쏟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당 지도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늑장 대응하고 좌고우면하고 뒷걸음질치고 팔짱 끼고 쳐다보고 또 탈당했으니까 손 털어버리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민주당 다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원리 원칙대로, 고지고대로, 당원 당규대로, 있는 그대로, 국민 상식대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의 책임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남국 의원 탈당 소식 전하면서 잠시 떠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복당 예고편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배경에는 민주당에서 탈당 혹은 출당 이후에 복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답답한 겁니다. 어제 우리 의원총회 최종 결의문 채택을 앞두고 예. 그 초안 나온 거를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의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다 거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었던 의원총회 자유 발언 때에도 28명, 30명 가까이가 자유 발언을 했고요. 예. 그 결의문 초안을 가지고 따질 때에도 한 10명, 15명 정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의
제소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제소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발표된 결의문에는 최종본에는 그게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지금 저도 의아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 아침 인사가 다 그 내용입니다. 왜 결의문에 그 내용이 빠졌어가 아침 인사예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이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 대충 꼬리 자르기 하고 찔끔 감싸기 하다가 나중에 다시 복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요. 또 당이 뭐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당이 그 국민이 내는 혈세로 운영되는 공당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의원들 다수의 의견, 국회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을 제소하고 즉각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거, 그것이 저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침에 확인한 최종적인 결의문은 의원들 다수의 어떤 요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종 결의안에는 그 윤리특위 제소와 같은 의원들 다수의 의견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부분 좀 미흡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윤리특위 제소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뭐 의원들 간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또 따로 뭐 제소하거나 이런 뭐 제스처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 지도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아니 지금 지도부가 왜 있습니까? 이런 일에서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고 집행하고 국민들 신뢰 회복하고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에서 정치하고 민주당을 다시 집권정당으로 만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의견들 확인한다고 6시간, 7시간 의총해놓고는 다른 얘기를 지도부가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좀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은 의원들 개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그 뭐 하려고 지도부가 있어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한마디라도 제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제대로 해야 당도 살고 이재명도 살지. 지금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은 정말 다 죽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의원들이 어저께 다 그렇게 토론을 했는데 지도부가 너무 한가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결국에는 힘을 실어줄 테니 윤리위 제소와 같은 좀 뭔가 더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저 힘 실어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안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자정 능력이 있는 정당이다. 예. 갑자기 벌어지는 부정부패 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당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부터 돈봉투 의혹까지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도덕적 이미지, 정체성, 자정 능력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은 원래 많은 공약과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장밋빛 제시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터집니다. 여러 추문도 벌어지고 루머도 엉키고 또 비리 사건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당이 국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당원 당규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대응할게요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는 당 내부의 규정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걸 못 지키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 당규에도 없는 갑자기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그럼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죠. 또 지도부가 결단을 못 하겠으면 이렇게 의총을 열어서 당의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 지도부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의총까지 해놓고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의원들도 이제 믿지 못하는 거고 당 지도부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당 대표와 지금 지도부가 오히려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은 뭐 사퇴하라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의 칼을 들고 거기에 누가 다치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그 쇄신의 칼을 휘둘러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의 정당, 국민의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그 눈높이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설전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향해서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즉각 실시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했었는데 이러한 요구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힘을 실어줄 만한 그런 지도부의 조치라고 보십니까? 뭐든 해야죠. 지금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혹은 국회가 전체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데까지 여러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계시니까요.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상식에 맞는 이런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조치는 못한 것 아닙니까? 국회 전체도. 예. 그러니까 이제라도 관련 법을 만들고 관련 제도를 만들고 윤리 규정을 손보고 그리고 자진신고 기간도 만들고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 여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뭐 잇따른 뭐 수습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고 설화들도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의혹에 대한 어떤 반사작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그 앵커께서 물어보시는 게 그 정도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1년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한 10년처럼 느껴지고 나머지 4년이 한 40년 남은 것처럼 걱정스러운 정권이라고 하는 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나 최근에 그 처가 그 기업과 관련해서 예. 장모도 빼주고 뭐 김건희 여사도 빼주고 하는 그런 경찰의 수사, 경찰의 의도적인 무능 수사 그리고 지능적인 회피 수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국민들이 과연 공정과 상식의 그 검찰총장 출신의 정부가 맞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온 국민이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 관련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이번에 이 정부가 만들고 있는 시찰단을 보면 그게 시찰단입니까? 유람단이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국민 안전은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일본에게 할 말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지적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의 얘기를 듣기 싫은 얘기로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고쳐 잡으려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라도 제대로 되고 정부도 그나마 앞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야당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이재명 대표 뭐 범죄 피의자 이런 얘기하고 재판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수회담 뒤로 한없이 미루지 마시고 좀 대통령으로서 할 일 똑바로 하시고 정부 여당으로서 할 역할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의원에게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내일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어 검찰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말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사는 이번 주 중반쯤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 의원은 공개 출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에 윤관석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대해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근 변경을 신청한 공소장에 대해 1년 반 동안 심리한 기본 구조나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내용은 아니지만 추가된 공소 사실이 상당히 방대하다며 고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애초 최소 651억 원이었던 남 변호사 등의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 정진상 씨 사건 등 다른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의 금속 묘목을 지원하려 할 때 관상용이라 부적절하다는 공무원의 의견을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6.8로 일주일 전보다 2.2%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7%포인트 내린 60.8%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최근 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리얼미터는 지난 3.1절 이후 지지율을 눌러왔던 외교 안보 이슈가 국빈 방미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안으로 호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3%, 더불어민주당이 47%로 각각 집계돼 일주일 전과 비교해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요즘 국내 지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동해시 부근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인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진 현황과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 올해 최대 규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7분쯤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와 경북에서는 진도 3, 충북과 경기에서는 진도 1에서 2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 정도면 정지된 차가 흔들리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특히 그림을 보시면 최근 동해 지진은 지난 4월 이후 오늘까지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비슷한 곳에서 지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발생한 규모 4.5 지진을 포함해 4월 이후 지진들이 이번 진앙 주변 5km 이내 모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비슷한 곳에 다발적인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단층대에서 응력이 쌓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동해는 지난 23일 이후 어제 오전 8시쯤 3.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규모 4.5의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진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네, 그런데 동해 부근에는 과거에도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동해에서는 1996년 규모 4.2의 지진 이후 2019년에도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과 비슷한 곳으로 거리가 2019년 지진과는 2km, 1996년 지진과는 8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포함한 세 지진이 같은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 역단층으로 분석됐는데 단층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역단층의 경우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동해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불안하실 텐데 이번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전문가들도 더 큰 지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비슷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응력이 동해안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동해안 곳곳에는 지금까지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 이례적으로 확장성을 갖지 않고 좁은 지역에서 군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 이미 해안에서 내륙으로 진동이 전해지면서 내륙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해당 해역에서 지진이 잇따르는 데다 지진 세기도 점점 강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청곡동 도로에 설치된 CCTV가 갑자기 10초가량 흔들립니다. 오전 6시 27분쯤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12월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건물 위층에서 흔들림을 현저하게 느낄 수준인 진도 3의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20건 넘게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침대가 막 흔들린 건 아니고 약간 진동 느끼면서 제 몸도 이렇게 흔들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지진 발생 해역 주변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규모가 작은 미소 지진을 포함해 모두 3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지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이후 진앙 반경 50km 이내에서 관측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지진 대비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강원 지역 민간 건물 33만여 동 가운데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보강된 건물은 4만여 동으로 내진율이 11.9%에 불과합니다. 지진은 또 현대 과학으로 뭐 예보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뭐 큰 지진 안 오기만 그냥 기도할 뿐이지. 평소 지진 대피 훈련과 교육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래에는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그 현장 훈련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지진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 후속 상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5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시군인 증평군에서도 추가로 나와 구제역 발생 농가가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3km인 방역대를 벗어나 자칫 광범위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 증평군 구제역 발생 농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제역이 충북 청주를 벗어나 증평에서도 발생해 참 걱정인데요.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을 전면 통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농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도 소독소를 설치해 오가는 차량에 대해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영 증평군수도 낮에 현장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11일 이후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기르던 소 400여 마리 가운데 일부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발생 농장에서 12.7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인 반경 3km를 벗어난 지역입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18마리를 긴급행동 지침 등에 따라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농가를 새로운 방역대로 지정해 이동을 통제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 방역대에는 한우와 돼지 농장 등 170여 곳이 몰려 있습니다. 만일 농장을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전파된 경우라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8시까지 구제역 발생 지역인 청주 증평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인 대전 세종 등에도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내일까지 방역대 안에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임상 예찰을 마칠 예정입니다. 청주 구제역과 관련해 해당 농장들을 드나든 차량이 발생 이전 3주 사이 지역 내 245개 농장을 출입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축산 차량이 다녀간 농가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증평군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과거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분양가마저 비싼 편인데다 또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의 손님을 뺏긴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00여 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 1층 상가도 곳곳에 공실이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지하 1층 상가는 훨씬 더 썰렁합니다. 통로 양옆으로 절반 이상이 비었고 임대 문의라는 팻말과
전화번호만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위축이 돼 있고, 네, 또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임대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으면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은 9.7%로 10%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한 집합 상가의 공실률은 서울 평균 8.1%이고 강남권에선 잠실 세내역과 논현역 등이 높았습니다. 강남권 집합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0.85%로 1년 전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상가 임대 가격 지수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금리와 실물 경기 악화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복합 쇼핑몰로 생필품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모바일 쇼핑의 일상화로 상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분양가도 비싼 편이어서 분양받은 투자자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대단지 아파트 상가도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나드는 분양가 때문에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비싸서 그렇죠.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죠. 약간 제한은 1억 약간 안 되고 1층으로 가면 조금 넘고요. 같은 이유로 서울 개포동 3,300여 가구 아파트 상가도 분양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당분간 아파트 내 상가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대학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상가마다 공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건물 주인들이 애써 비싼 임대료를 낮추기보다 비워두는 걸 선호하면서 상권 회복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학생들이 붐비고 중국인 관광객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상권이 활발하던 이화여대 앞입니다. 대면 수업이 부활하면서 학생들은 늘었지만 점포들이 나란히 비어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정문 바로 앞 상가는 이렇게 통째로 텅 비어있고 지하철역까지 이어지는 큰 길가에도 임대 문의가 써붙은 공실들이 즐비합니다. 또 다른 핵심 상권인 정문부터 신촌 기차역까지 이어지는 이화여대길. 상가 건물 29개 가운데 비어있는 1층 매장만 21개에 달합니다. 제가 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상권이 그래도 살아있었어가지고 활발하고 옷가게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복작복작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올해 1분기 신촌과 이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점차 회복되는 추세지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3%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합니다. 여전히 높은 임대료도 상권 회복 걸림돌입니다. 5평 남짓한 1층 매장 임대료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에서 500만 원에 이르다 보니 상가 전체가 통째로 2년 넘게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에 5배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안 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써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네, 저희가 사람을 붙여도. 그러니까 공실이 그냥 공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은 10년 만에 풀린 권장업종 해제에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의류와 잡화 매장, 미용실로 한정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가 입점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가 원래 옷가게 거리였잖아요. 근데 옷가게들이 많이 없어져서 음식점이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먹자골목이 형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상가 임대료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특화단지 조성 등 상권이 완전히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올해 4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실적이 지난해 말 계획 대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알 114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이 총 15,949가구로 집계돼 분양 계획 대비 29%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음식배달원과 건설 단순종사원 등 단순 노무종사자 수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집계를 보면 지난달 단순 노무 종사자는 4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1,000명 줄었습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줄어든 건 2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음식 배달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2030 젊은 층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이른바 어른이 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100살 만기 보장 상품까지 잇따라 출시됐는데요. 보험사가 보장성 보험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살 직장인 A씨는 3년 전 지인의 권유로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일반 상품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넓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30살 전이라면 어린이 보험을 어른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추천을 받아서 보험료가 다른 어른 보험이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좀 저렴한 면이 있어서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험 가입자가 느는 가운데 최근 한 생명보험사에서는 가입 연령을 35살까지 늘린 어른이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종신상품 가입률이 낮은 젊은 층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에 비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적은 2030 고객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포화 상태인 보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셈법도 깔렸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을 의미하는 보험계약 마진, CSM이 중요 지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험과 암보험, 운전자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의 경우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CSM이 높게 산정되지만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처럼 만기에 고객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 상품은 부채로 집계돼 불리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과 가치를 보여주는 CSM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보험 기간이 최대 100살인 최장기 보장성 상품까지 출시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이 특정 상품으로 편중되자 금융감독원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에게 단기의 회계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당부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시장 경쟁을 해치는 불안전 판매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복지부 장관이 직접 간호법 거부권 건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죠? 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제2요구를 건의할 계획을 오늘 미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이 의료인들 사이의 협업을 방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으로는 통합간호,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2요구를 내일 국무회에서 건의하겠다고 그러한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의료에서 간호만 따로 분리할 경우 의료기관 밖의 간호 업무가 많아질 수 있다면서
정작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기관과 장기 요양기관 등 돌봄 직역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에 간호법이 통과되면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법으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이 차별받는다는 언급도 나왔는데요.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브리핑 이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간호협회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의료연대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인데요. 이번 제2요구 건의 대상에서 의사들이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 등은 총파업 여부를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내일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윤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예. 이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일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우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잠시 방송도 봤지만 아침에도 인터뷰할 때 얘기 드렸는데 거의 뭐 의사협회 성명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했었을 때 국가기관이 저렇게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근거로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일종의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간호사뿐 아니라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간호법 두고 굉장히 날선 발언들도 많았거든요. 사회 각층의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다 이런 비판들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두 번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두 발언이어서 간호사들한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줬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서 진료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현장을 꿋꿋하게 지켰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지금까지 그리고 간호법을 저렇게 왜곡하는 지금까지도 사실 현장을 지켰는데 지금 완전히 폄훼를 해도 유만분수지 간호사 보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했다. 이런 주장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됐을 발언들이 좀 있어서 간호사들한테 좀 큰 충격을 줬고요. 사회적 갈등 유발은 저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을 그동안 계속 지지하고 찬성했다가 사실은 변심을 한 거거든요. 마음이 바뀐 건데 마음이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했는데 그게 옹색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주장은 나중에 좀 질문 시간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정은 그동안 충분한 설득과 합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재안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호협회 측 입장은 어떤가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 당정 얘기를 한번 봐보세요. 설득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중재안 나올 때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가자라고 해놓고서 그 얘기 나오는 거 보세요. 간호사 처우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계속해요. 그리고 간호법에 대해서 간호사법으로 가자 해서 간호법의 독립법에 대해서 중재안을 얘기하면서 간호사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전 세계 어디도 없다. 그럼 미국하고 일본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재안이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는 부류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중재안은커녕 간호법 전체 자체를 부정을 해놓고서 또 중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발언은 매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앞서 위원님께서
국민의힘이 변심을 했다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약속했다는 어떤 해석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네, 다양한 맞습니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약속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한 가지 딱 근거로 제시하는 건 공약집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정책 협약사라는 그것도 그 원희룡 당시 선대 정책본부장과 했었던 정책 협약사라는 서명 날인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3월 4일 날 그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홈페이지에 올라갔었던 공약 위키에 간호법 제정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간호협회에 찾아와서 의료 기득권들의 문제를 자신들은 꼭 관여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발언도 하셨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서 약속을 했다 안 했다? 이 논쟁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되려 저는 이 논쟁을 전주혜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 이게 진짜 이슈가 됐어요. 예. 그리고 다들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뭐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자료들 그리고 서명 날인된 것.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하는데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보고 공약을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모든 선거에서 공약의 기준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간호법이 제정되면 뭐 어떤 게 달라지길래 이렇게 의료계 내에서 갈등을 벌이는 걸까? 자, 같이 일하는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는요. 간호법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치료사법도 반대했고 안경사법도 반대했고 심지어 치과 의사가 전공의 그 처우 개선법에 들어가는 것도 반대했고요. 지금 의료기사 관련한 법률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단체의 특징은 모든 현행 그 법률 체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같이 일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집단으로 돌아갔을 때는 완벽한 집단 이기주의로 되고 있고 모든 직능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법률의 개정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간호법 문제가 의사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근데 의사협회라는 집단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간호법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의사협회의 입장에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의사협회에서는 그 지역사회라는 문구, 간호법에 들어가 있는 그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 이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기관은요,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라고 예. 명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이 돼요. 그런데 지금 간호법에는 개설 조항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우려가 있다. 우려는요, 의료법에서도 신설할 수 있죠. 간호사가 의료인이니까. 그런데 73년 동안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상상을 갖고 반대를 한다면 반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의료협회에서는 그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일단 지금은 뭐 당장의 여지만 있는 거지만 그 다음의 수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여지를 다시 조금 더 열고 조금 더 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사회에서는요 이미 간호사가 요양원이나 그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개설할 수 있어요. 아니 의료기관을 개설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간호사만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모두도 개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개설권은 특정 누구에게만 독점을 주지 않았어요. 의료기관처럼 의사만 한다라든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설권은 어디에 규정돼 있냐면 그 개설권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복지법이라든가 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거지 간호법에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호법은 양성체계와 업무 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거고 지역사회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바로 그겁니다. 간호사 등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면허 및 자격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써있지 업무 무슨 개설을 하겠다 써있는 조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왜곡이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본인들의 자의적인 주장인 건데
전 좀 언론에서도 이런 거 좀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어려운 그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이 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간호법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지금 업무 침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간호법은 의료법과 업무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업무 침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근데 현실에서 업무 침해가 일어나죠. 그건 뭐냐면 간호법은 아직 공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법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현행 의료법을 비롯한 의료기사법의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입니다. 그런 데다가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위해서 제대로 법적 인력을 쓰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의사들은 그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그 의료기사들의 면허라든가 자격 이거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를 막 시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을 지금 간호법이라는 그걸로 발화가 됐던 건데 저는 업무의 그 불명확성 문제는 좀 따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간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의 그 단체들의 현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긴 해요. 의료기사 중에서도 지금 착각들 많이 하시는 게 오해들 하시는 게 의료기사 전부 반대 아니요. 의료기사가 6종류입니다. 그중에서 2개 종류만 반대를 하는 거지 나머지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그 고위당정협의회도 그렇고 오늘 복지부 장관 입장 표명도 그렇고 지금까지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뭐 지금은 당장은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뭐 간호협회에서도 어떤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호사분들이 아까 되게 억울하고 분노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배신감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고수해 왔었던 게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지 말자.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계속해서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의해서 강요받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데다가 그걸 빌미로 전혀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임상병리나 일부 직역들이 의료법 반대까지 나서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한 뭐 준법 투쟁 뭐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대목이긴 해요.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의사협회와 같은 방식, 특히나 의료를 하는 사람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안전장치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불을 질러 놓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 발언이 굉장히 좀 분노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간호협회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더니 98% 이상이 그렇죠.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내일 거부권을 행사해서 간호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재직 의원의 과반 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간호법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럴 경우 좀 어떻게 할 예상이십니까? 국회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비록 거부권이 행사됐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공권력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쓴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재추진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안이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적 맥락, 간호법의 활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다시 알려서 간호법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계속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서 단체 행동을 만약에 하더라도 안전장치 다 마련해 놓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모르게 의료 서비스를 좀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혹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그 최대한의 우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최소화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간호사들이 이제 3교대를 하고 또 뭐 남는 시간, 저녁 시간에 계속 국민들을 만나 나갈 겁니다. 만약에 물론 간호법 거부권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대통령께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알려나갈 거고 그 사실관계에서 분명히 풀지 않으면 정말 의료 기득권에 의해서 국민들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을 거예요.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10시간 동안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수술 못 받아서 사망했죠. 대구에서 학생이 추락했는데 2시간 동안 응급차에 있다가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건 수술할 의사조차 없는 보건의료 위기예요. 그게 바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인데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서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인천 건축왕 남모 씨의 딸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에 이자까지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 받기를 포기하고 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인이 회생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 역으로 임차인이 회생에 내몰리는 꼴입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하면서 마련한 첫 보금자리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년의 송사 끝에 보증금 반환 판결도 받아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에 이자까지 떠안은 부부는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살 방법은 개인회생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서 금액이 또 벌어가면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배 상하차부터 세차까지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하며 회생 절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면 소득 대부분을 돈을 갚는 데 써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려 해도 5년이 지나야 지워지는 회생 이력이 발목을 잡아 아직 월세집을 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이 기록 하나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임대 아파트나 돈을 모아도 작은 집 이런 데만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 남모 씨도 최근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씨가 신청한 일반 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채무를 탕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남 씨가 심사가 진행되는 한두 달 동안 시간을 끌면서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려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 씨의 회생 신청으로 모든 채권이 묶여 압류 신청이 막힌 데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자기 재산을 동결시키면서 저희들은 어떠한 가압류라든가 집행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론 추이를 보면서 시간 보내자고 하는 결과로 게다가 회생이 승인돼도 금융권 근저당이 앞선 순위로 잡혀있는 터라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남아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이자나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가혹합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주요 책임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맞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들이 참사를 예견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는데도 안전관리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날에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면서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전 실장이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이유를 제시하라고 군 검사를 압박한 건 계급과 지위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전 실장의 행위가 군 조직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을 해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요. 최근 교육계에선 교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과 각종 소송, 또 협박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 지도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겁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땅에 떨어진 교권 실태를 김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교사들의 호소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겪는 고통 어느 정도일까? 네가 그 유명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그렇게 했더만 얘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완전 잘못으로 욕 한 번 했다고 몰고 가는데 내 이 교감 새끼는 내가 가고 포개놓을 거야. 너는 밥 처먹고 학교에 사는 일이 뭐고 도대체? 와 진짜 X네 이거. 당신 어디 있는데? 교무실로 가면 되나? 네, 교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CCTV 없는 마당에서 만나자. 의도자에 나오면 알았나? 심각한 욕설과 협박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무력감과 교직에 대한 회의도 심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저를 이제 실사가 나온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 진상 학부모 한 명의 말이 더 중요하고 교사를 위한 법은 없다라는 걸 되게 여실히 느꼈고 지금 휴직 중이고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무차별적인 민원이 아동 학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교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처리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였고 4번 중 1번은 아동학대 신고 협박 또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형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900건에 육박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교원 대상 설문조사마다 교사들의 바람 1위는 교권 회복, 특히 아동학대 신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되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으로 좀 보호될 수 있는. 특히 교원단체들은 다음 달 28일 부여되는 생활지도권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특권 관련 법안은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참 씁쓸한데요.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학교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기부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선생님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다친 아이의 무릎에 꼼꼼히 연고를 바릅니다. 발목이 삐끗한 아이도 오른발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오른발 속이 더부룩한 아이도 스스럼 없이 문을 두드리는 곳. 서울 면목초등학교 보건실입니다. 이 학교 김소희 보건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복이나 아니면 병원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저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딱 들어오는데 4월 중순쯤 됐는데 롱패딩을 입고 오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에 학부모들은 감사함을 전하고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학생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 그렇게 드물지가 않아요. 많이 감사드리고 동료 선생님들도 감동을 전합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거든요. 사실 그 기부하신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학생들이 대하는 마음이 진짜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소희 선생님의 아이들을 위한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도 다니던 초등학교에 2천만 원을 기부했던 겁니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보건 선생님. 아이들이 각자의 개성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수십 년간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서울의 핵심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1년간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건지 강민경 기자가 직접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굳게 닫혔던 철문을 연 청와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볼 게 없었다는 방문객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람 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갖춰지지 않은 걸까요? 제가 직접 청와대 안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심장인 본관. 내부 수리를 이유로 2주일 넘게 통제하겠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볼거리를 기대한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와 보니까 뭐 좋긴 한데 이제 갑자기 이제 본관도 닫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른 건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은 본관 바로 옆 외국 국빈을 맞이할 때 쓰던 영빈관인데요. 마찬가지로 자주 통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넘어가 봤습니다. 검게 변해버린 나무 기둥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관저 안도 텅 비어 역대 대통령의 채취를 찾기란 쉽지 않고 그마저도 멀리 유리창 너머로만 엿볼 수 있습니다. 앞에 팻말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역대 대통령 분들의 이제 사진들이 이제 연도별로 좀 이렇게 딱딱딱 이제 순서대로 좀 정렬돼 있었으면은. 이번엔 최고의 정원으로 꼽히는 녹지원. 곳곳에서 오래된 나무가 반겨지지만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심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유서 깊은 다른 건물에서도 역사와 배경 소개는 빠져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청와대 수석 그리고 대통령까지 근무했던 여민관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철문도 내려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는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We want to see more like English instruction here, but we cannot find any English instruction. There's no English instructor to tell us what's the story behind this palace. 풍부한 콘텐츠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던 정부의 애초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의 상징 소품을 전시하고 기자회견장이었던 춘추관은 역대 대통령의 식기류를 배치하는 등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오디오 해설도 올해 안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얼마 전 수업 도중 어린이집을 나간 2살 배기가 700m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YTN이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신호는 아직 빨간불이죠. 자, 그런데 우산을 쓴 어린아이가 인도에서 아랑곳 없이 건널목으로 내려옵니다. 우산이 거의 키만 할 정도로 몸집이 아주 자그마하죠. 횡단보도를 따라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교차로 한복판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옆을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쌩쌩 달리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서는 아이. 그러나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뛰어갑니다. 황급히 안아들고 또 인도로 데려가는 운전자. 아이가 있던 자리로 곧바로 다른 차가 지나갈 만큼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5일 어린이집 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하다가 밖으로 나간 2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700m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되는 과정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이 운전자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경찰에 인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차만 보면 소리를 지르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게 부모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목격자와 CCTV를 토대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서울 방이동에 있는 방이역 사거리 부근에서 1제곱미터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통제에 나서면서 땅 꺼짐으로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 등은 땅 꺼짐 원인을 파악하면서 도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에 집으로 가던 경찰관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59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 반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29살 김민호 순경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A씨를 제지한 뒤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던 현직 소방관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여성을 응급처치로 살렸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7시 반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쓰러졌습니다. A씨가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까지 일으키며 중태에 빠지자 비번날을 맞아 운동하던 대구 북부소방서 119 구조대 박문규 팀장이 바로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 끝에 40여 초 만에 호흡과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엠폭스 확진 환자가 15명 추가돼 누적 7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15명 가운데 9명은 서울, 4명은 경기에서 발생했고 부산과 세종에서는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의심 증상 확인 후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0건이었고 의료기관 신고가 5건이었습니다. 모두 최초 증상이 발현하기 전 3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없거나 또 관련성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전북 지역 올해 첫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남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최근 텃밭에서 고추를 심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등 바깥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1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소수자에게 독방 수용 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A교도소 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A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성소수자인 본인의 특성상 독방 수용을 요청했지만 A교도소장이 오히려 진정인을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는 등 징벌 조치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지난해 최대 7만 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 5,478명과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6,800억 원에서 1조 2,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누리는 빚 부담 경감 효과보단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시장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늘 낮 12시 10분부터 2시간가량 데이터베이스 부하로 인해서 송금, 결제, 자산관리 서비스 접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지만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발사대 주변 공사를 재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달 가까이 잠행을 이어가며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계획된 시일 안에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을 지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대대적인 발표에도 정찰 위성 발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창리 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대 주변 공사를 다시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시설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면 발사지로 가장 유력한 장소로 꼽힙니다. 지난 2012년 4월 공개된 북한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명 엔진 연소 시험과 각종 ICBM급 미사일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로켓 발사대 근처에 약 90m 높이 새 타워 크레인이 설치돼 65m 높이 기존 발사대를 20m 더 키우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찰 위성 발사 예고 이후 별다른 공개 활동 없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G7 객이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도발 시점과 강도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발 중단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숙고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적정 수준의 도발의 수위를 고민하는 것 같고요. 5월 말 6월 초 한미의 화력 경멸 훈련 시기가 매우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특수정찰기 코브라볼이 연이틀 대북 정찰 비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 등으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 탄두 낙하 지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한미 정보 당국이 도발 예상 지역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연대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 외무성은 일본과 나토의 전례 없는 군사적 결탁 움직임이 큰 우려를 자아낸다며 이런 밀착관계 배후에는 반중국, 반러시아 포위망을 구축하고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해 아태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지탱해보려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도 군사 블록을 만들어 보려고 책동해왔다며 최근 아태 지역에서 지위가 크게 흔들리자 새로운 군사동맹 창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의 충격 여전한데요. 뉴햄프셔주 졸업 파티장에서 또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명이 희생된 뉴욕주 버팔로 총격 1주기를 맞아 제발 뭐라도 좀 하라며 의회의 총기 규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오후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졸업 파티장에서 또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후드티 차림의 남자들이 총기를 난사해 20대 남녀 4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Currently, the investigation is active and ongoing. Our detectives are out there working. They'll be working into the night. Extremely concerned, and the community should be concerned that this is going on as well. That's why we need the community to be involved. 비슷한 시각 애리조나주 유마와 켄터키주 루이빌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약 10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의회가 총기 규제를 위해 제발 뭐라도 좀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꼭 1년 전 뉴욕주 버팔로에서 10명이 희생된 총격 사건을 상기시키고 지난 1년간 미국에서 650건이 넘는 총기 난사로 4만여 명이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버팔로 총격 1주기 추모식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사라지기를 희망했습니다. The white supremacists did not win on that day. Racism did not win on the day. That the people of Buffalo said that love will come out and be the winner on this day.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 프로축구 산둥타이산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가 중국 공안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손 선수가 랴오닝성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며 현재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공안은 지난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손 선수를 체포했고 비공무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산둥타이산 선수들이 소속팀 하우웨이 감독의 승부 조작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 백악관이 오는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상이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열린 이후 거의 4개월 만입니다. 영국 런던의 게트윅 공항 인근에서 현지 시간 14일 드론 의심 물체로 활주로 운영이 한때 중단됐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공항 측은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12편이 인근의 다른 공항으로 우회 조처됐다면서 비행장 근처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목격된 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항공편 이착륙이 재개됐지만 공항 측은 실제로 드론을 발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24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파주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을 비롯한 해외파들의 합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파주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K리그 팀들의 차출 협조로 성사된 사흘간의 특별 훈련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선수들하고 좀 전술적인 공유를 하는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이 시간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집된 선수들은 모두 K리거입니다. 올 시즌 2골, 2개의 도움으로 울산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엄원산. 이번 시즌 5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포항의 고용준을 필두로 강원의 양현준, 김천의 조용우, 대구의 고재현 등 쟁쟁한 K리거 24명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담감보다는 일단 선수들끼리 즐기면서 그래도 20세 월드컵 때처럼 즐기다 보면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비는 저희 수비수라고 해서 4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11명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해외파 이강인의 합류는 이강인 소속팀에서 열세를 쥐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클럽팀들이 선수를 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황 감독은 스트라이커는 부족해서 고민이고 측면 자원은 넘치는 경쟁 때문에 즐거운 고민입니다.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팀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아시안게임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북한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는 일본을 꺾고 우승한 대한민국. 황선홍호가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우승을 이루어낼 것인지 K리그 대표 선수들의 발끝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한국 프로탁구 내셔널리그에서 지난해 준우승팀 금천구청이 여자부 통합 우승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추교성 감독이 이끄는 정규리그 1위 금천구청은 경기도 광교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챔프 1차전에서 승부처였던 2단식 에이스 맞대결에서 정유미가 수원시청 문현정을 꺾은 데 힘입어 매치스코어 3대0 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추교성 감독 소감 들어보시죠. 선수들 본인들이 올해는 또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좀 아쉽게 2등을 했고 잘했지만은 좀 그런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한번 노려보자. 또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28도 가까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5도나 높았는데요. 내일은 날이 더 더워지며 이번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7월 하순만큼 날이 덥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오늘보다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여벌의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은 종일, 충남과 전북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 내일도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7도, 대전과 대구는 16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와 강릉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주 후반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